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제 요구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또 한 번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남은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계획으로 인해 올해 안으로는 사드 배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나온 결정이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아무쪼록 한반도에 긴장을 더하는 북한의 도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의 장애 보상금이 현행 최대 1,600만 원 선에서 1억 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30일 장애 보상금 개선, 순직 군인 유가족 생활보장을 위한 순직 유족연금 현실화, 군인의 진료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현행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660만 원 수준인 보상금을 최소 1,530만 원에서 최대 1억 1,470만 원까지로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 제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금융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의 8분, 이체 8초,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와 해외 송금 수수료로 출범한 지 이틀 만에 40만 계좌를 돌파하며 금융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카카오뱅크.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며 기존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저마다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중은행들의 후속 대책이 카카오뱅크의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근로자 4명 중 1명은 직장 내 여성 상사나 동료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주요 산업 분야 남성 근로자 1,734명 중 25%가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남성을 상대로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여성 가해자 역시 2014년 428명에서 2015년 486명으로 13.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남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참을 수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휴가지에서 이것만큼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휴가철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늘 13일까지 주말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브리핑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가철에 음주 단속을 한다라는 경찰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좀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요즘 휴가철에 특히나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적발보다 좀 예방 차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방 차원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휴가철에 뭐 음주운전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통계 자료나 그런 근거들이 있을까요? 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 7월 25일 기준으로 1,534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인 1,609건과 비교해 보면 감소한 수치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월별 음주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에 가장 많이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휴가철 낮에도 이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그런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낮에도 음주 단속을 한다라는 내용이 주인 것 같고요. 자, 이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번 발표는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만 예. 아무래도 휴가철에 여러 지방으로 떠나는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각 지방이나 지역 지방경찰청에서도 휴가철에 음주운전 단속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딜 어느 지방에 가시더라도 네. 뭐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술 한잔 하시면 절대 운전하시지 않는 것을 네. 원칙으로 삼으셔야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휴가철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음주운전 말고도 또 많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둬야 될까요? 그렇죠. 바가지 요금 같은 뭐 사소한 경범죄부터 네. 성범죄 같이 이렇게 강력범죄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냥 체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이게 경찰청에서 성범죄 발생률을 계절별로 이렇게 통계낸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봄 뭐 25%, 가을에도 24%, 겨울에 20% 이렇게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31%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더워서 좀 옷도 좀 짧아지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 휴가철 범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정보를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소위 말하는 이제 빈집털이, 그러니까 주거 침입을 위한 예방책을 네. 말씀을 드리면, 뭐 요새 많은 분들이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휴가를 가는 게 너무 즐겁다 보니까 내 여름 휴가 뭐 D- 며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하면서 네. 계속 이제 D- 며칠 예고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런 것까지 뭐 챙겨야 되나? 우리가 뭐 내 SNS 누가 본다고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 표적을 삼을 때 네. SNS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집이 어딘지 조금 노출이 돼 있다든지 네. 그런데 휴가를 간다라는 이제 정보가 더해지게 된다면 사실 빈집털이의 그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그리고 범죄도 뭐 시대에 따라 맞춰가네요. SNS를 다 그렇죠. 활용을 하고. SNS 많이 네. 활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빈집 사전 신고제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빈집? 계세요? 빈집 사전 신고제요? 그렇죠. 뭘까요? 이게 말 그대로 빈집을 사전에 이제 신고한다라는 네. 이제 건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내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을 뭐 비울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느냐 그 기간 동안에 집 주변을 계속해서 방범 순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경찰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렇죠. 돌아다니게 네.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축이 되고 위압감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절도 범죄 같은 그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나 신문 같이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그 뭐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기간이니까 배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네. 이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요청 안 하면 이게 집 앞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빈집입니다라는 거를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게 딱 네.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우편 일괄 배송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체국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또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내가 언제 뭐가 배달될지 사실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우편 일괄 배송 서비스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일괄해서 배송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사실 뭐 빈집털이의 그런 표적이 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대로 못하면 범죄 예방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사용법을 잘 익혀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범죄 예방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강제 추행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몰카 범죄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이제 피해자기는 한데 나도 모르게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가 있어서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내가 탈의실, 그러니까 수영복 뭐 갈아입고 할 때 탈의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화장실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사실 이제 조그마한 소형 카메라가 사실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날 찍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가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2차 피해라든지 나중에 이제 손 쓸 수 없이 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해결을 하시는 게 사실 좋죠. 뭐 누가 나 찍고 있는 것 같으면 가서 저 찍으신 거 아닙니까? 확인을 보여주세요.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예. 다른 사람을 뭐 촬영하고 있는 걸 내가 목격을 했다라고 아. 한다면 사실 신고하는 것도 좋은 예. 방법이죠. 저도 한 가지 정보 드리자면 네. 그 이제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자기 주변 지역의 그 성범죄자의 사진이나 그런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나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 알림이 애플이 있거든요. 그런 네, 앱이 있군요. 그러한 앱을 통해서 하나 깔아두시면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깔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본인 인증만 한번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읍면동 검색도 가능하고 뭐 지도 검색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사는 동네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건 그 네.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지 그 신상 정보를 막 정보통신망에 그쵸. 우리 동네엔 이런 사람들이 뭐 살고 있습니다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하셔서 네. 확인하는 용도로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오늘 휴가철 맞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도움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정보들 잘 활용하셔서 휴가철 정말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구 변호사님,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최근에 선고된 그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 깊게 보는 뉴스는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예, 그 재판 결과는 아시다시피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실 것은 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 무죄 선고받아서 이게 실제 선고형이 집행유예가 됐다는 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무죄라는 표현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네. 무죄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두 명이잖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형을 받은 거에 비해서 조윤선 전 장관은 조금 가볍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다음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예. 유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이 나온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이 김기춘 전 실장에 비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선고형이 낮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이 이제 온당하냐, 타당하냐라는 맞아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을까요? 그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판결서가 예. 그 이제 400쪽에서 500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마어마한 분량이네요. 요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혐의점도 많고요. 실제로 보도된 것에 비해서
다만 핵심 부분 말씀드리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결서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네.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네.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우리 공무원법상 이제 신분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1급 공무원 이제 고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면직될 수 있는 것이다. 그쵸.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변호인들의 그 주장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시기로 알려진 때 이때 정무수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당 문건도 정무수석실에서 작성을 한 건데 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건지. 왜냐면 이제 그 조윤선 전 장관이 그 시기에 정무수석인 건 맞았는데 조금의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 시기를 보면 약간은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나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 건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네. 이게 사실 이제 뭐 판결문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그 문학의 지원 배제 방안의 시작은 2014년 1월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명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제 주도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박준우 정무수석이랑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각 부처별로 그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 네. 실태의 문제점을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라고 모든 하면서 부처에 다 조사를 해라 이런 네, 거네요. 파악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뒤인 2014년 2월에 김기춘 전 실장이 교육문화수석에게 2014년 그 상반기 문예 부분에 대한 그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명 뭐 좌파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배제시켜라, 시정해라라는 이제 지시를 예.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월에 이런 지시에 따라서 2014년 5월에 활동 결과를 정리한 이 소위 블랙리스트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명단을 김소영 비서관에게 주면서 이 단체들은 지원을 하지 말아라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실제 지시를 내리고 한 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윤선 전 장관은 언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판결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이 그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체적인, 최고 정점에 예. 이제 있다고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은 과연 그럼 어디서 등장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2014년 1월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은 2014년 6월에 정무수석에 부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14년 5월에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려온 이후에 조금 이후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된 5월과 거죠. 6월 불과 한 달 정도 차이네요. 그렇죠. 사실 완전히 뭐 시기상으로 완전히 비껴간다라고 보는데도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신동철 전 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그 지원 배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당시에 신 전 비서관이 명단 검토 작업을 일단은 하고 있지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보조금 태스크포스 활동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한 걸로 법원에서는 일단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조 전 장관이 그런 뭐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성이 돼서 뭐 어떤 내용으로 작성이 됐고 그 과정까지 깊숙하게 개입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임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정무수석이 된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 전 임무들을 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은
브리핑하듯이 했을 수도 그쵸, 있다는 거네요. 그쵸. 지원 배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근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던가요? 사실 결정적으로 정관주 전 비서관의 증언이 굉장히 효력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어떻게 있겠는데요. 증언을 했길래? 왜냐하면 네. 정관주 전 비서관이 뭐라 그랬냐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한 번 정도 조 전 장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무수석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런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 말만 놓고 본다면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해도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알았다면 이거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죠. 정관주 전 비서관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의혹이 생기는 게 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을 했었으면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다 받게 되잖아요. 근데 왜 신전 비서관 그리고 정 전 비서관 보고를 이렇게 안 한 걸까요? 예, 그 부분이 역시 이제 직권남용 혐의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 네. 쟁점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예 과연 보고가 없었느냐, 아니면 뭐 일정 부분 보고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그 보고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가 네. 계속 앞으로도 뭐 다툼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은 지금은 이제 큰 사건이 됐지만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예. 당시만 해 자기 이제 그 부임했던 당시만 해도 네. 블랙리스트 업무는 정무수석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적었다라고 항변하고 있고요.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해당 업무는 이제 그 전체 업무 중에 10%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증언하는 것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정부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면 이 정무수석실 기능이 청와대와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보고도 안 하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 1심 법원에서의 증언 중에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본래 정무수석실 업무도 아니고 예. 교문수석실 업무인데 김소영 비서관이 자꾸 검토를 요청하니까 아. 귀찮아서 행정관들을 시킨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업무를 누가 맡아야 되느냐, 주 예. 담당 부서는 무엇이냐에 대한 좀 뭐 다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판결 중에서도 정관주 비서관이 휘하 행정관에게 검토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 선에서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가 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러한 증언과 판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는 수석에게까지 보고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 보아서 조 전 네. 장관이 지원 배제와 관련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몰랐다는 부분으로 사실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이제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요. 네. 다만 그 지난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위증이 되진 않지만 네. 그 무렵에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후에는 알았는데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때부터 예. 알았는데 있는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것도 몰랐다고 한 부분만 이제 위증이 인정돼서 이러한 선고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이 판결에 대해서 특검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인가요? 예, 뭐 특검은 재판부에 특히 뭐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무죄 부분, 그래서 선고형이 집행유예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네. 조 전 장관이나 김 전 실장 측도 다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항소심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조 전 장관이 무죄를 받은 직권남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가장 좀 첨예하게 법리 다툼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 법조인이시잖아요. 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판결문도 보셨고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최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그 1심 재판부 판결 내용 보면 이제 처음에 지시를 이제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TF 자료를 취합했던 정무수석실보다는 네. 주무부서로서 이제 직접 실행 행위를 한 문체부나 교육, 문화수석 쪽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잘 모르고 실제로 계략적인 뭐 보고 정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인 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는 대비되는 사실 인정이어서 이제 일부 뭐 법률가들 사이에서나 국민 여론에서도 조금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뭐 청와대 업무상 이렇게 수석이 모르고 일선 비서관들이 이런 다 일을 할 수 처리하고, 있느냐라는 예.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과연 책임자인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실무자인 일선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이런 일을 진행할 동기나 유인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서 앞으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좀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네. 그 직권남용죄 구성 여건 해당 여부도 여전히 항소심에서 계속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그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외견상은 그래도 이 피고인들인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근데 또 법리적으로 다퉈보면 이런 것이 어떻게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은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권리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좀 일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항소심에서 어차피 올라간다면 네.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서 과연 이러한 그런 지원 배제 행위가 그 형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이렇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작성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윤선 전 장관도 그 사실을 부인을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주 전 비서관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그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게 정말로 몰랐다라고 이제 하는 증언이 있었고요. 그 외에 조윤선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그 작성을 지시했고 깊이 개입했고 이런 증언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법원에서는 무죄로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또 증언이 발생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증거가 뭐 새롭게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든지 뭐 항소심 가서 이거는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사실 조윤선 전 장관의 입장으로서도 항소심도 잘 방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특검도 이에 만만치 않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항소심, 뭐 1심은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항소심에서 정말 이게 유지가 될지를 보는 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재판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사실 질타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그래도 재판부 입장으로서 어쨌든 400쪽이 넘는 분량의 그 판결문을 작성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어쨌든 큰 고민이 있었다고 맞아요. 저는 믿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1심 판결은 1심 판결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는 게 좀 맞는 태도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시민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별로 이번 문학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변호사님? 예, 역시 뭐 이미 항소심으로 갈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네. 사건이고, 그다음 이제 결국에 뭐 항소심에서 뭐 결론이 나지 않고 아마 상고심, 3심 까지? 대법원까지 네. 올라가지 않을까 당연히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아마 예. 좀 결과는 뭐 수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재판과 따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그 국정농단 재판에도 이 공소사실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과연 이제 미칠까 봐. 어떤 영향을 예. 미치는지도 또 가장 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데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원칙은 재판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는 증거 체부에 있어서 나온 그 당의 재판부에서 나왔던 증거로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 그 블랙리스트 1심 선고가 그대로 뭐 다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래도 충분히 심리한 한 재판부의 결론은 아무래도 다른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부분을, 네. 좀 주목해 볼 만한 이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선고 내용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직권남용 부분 중에서 하나로 소위 그 나쁜 사람 발언 기억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나쁜 사람 그 발언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는 이제 문체부 제2차관이 되신 노태강 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문체부의 그 체육부 국장이셨죠.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이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문체부 공무원인 노태강을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좀 어떤 공범 관계 내지 공모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 부분은 아마 좀 다른 관련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합니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네요. 네, 블랙리스트 재판과 관련한 그 혐의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18가지 네. 공소사실 중에 3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에 1심 재판부는 그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명시로 판결했고요. 예. 다만 나머지 그 2가지 공소사실에 대한 것은 좀 그 뭐 공모 관계나 지시 관계가 좀 모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취지로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고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을 하는 그 재판부에 그 제출된 증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그대로 이제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물론 지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그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모 혐의를 명확하게는 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또 박 전 대통령이 그 주인공인 당사자인 그 재판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유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이 아무런 동기나 아무런 뭐 지시 없이 본인이 다 주도해서 단독으로 할 수는 했겠느냐 없겠죠. 라는 그런 그쵸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당사자인 그런 재판에서는 그 부분까지 또 연결고리만 증거로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네. 뭐 어쨌든 증언이라든지 어떤 증거가 생겨서 그 연결고리만 입증이 되면 사실상 그게 박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충분히 있는 그런 또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이 뭐 뇌물죄 너무 지금 많은 쟁점들이 있고 증거가 많고 뭐 증인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블랙리스트 관련 이슈 그 쟁점이 뭐 이렇게 주요하게는 네. 재판의 이제 소재로 아직은 안 다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지나면 다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과연 어떤 증거들이 채택이 되고 제출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실 국면으로 갈지는 그때 가봐야 저는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심, 3심까지. 자,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두 분 이제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써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네, 촌철살인 한마디 다 써주셨는데 한 분씩 보도록 할까요? 최 변호사님 먼저 예, 볼까요? 저는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그 이제 마지막 문단 중에 한 부분입니다.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 이제 무수한 형태들을 이제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수한 형태들은 이제 과거에도 진화해 왔고 진화해 왔으며 진화해 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표현인데요. 이게 결국에 다윈의 그 진화론은 그 생물의 다양성이 그 종이 진화하는 근본적인 비결이다라는 취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의 비유해 보자면 어떤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집단이 결국 그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더 안전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블랙리스트라는 사건 자체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좀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고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법률적인 이야기 하는데 종의 기원을 가지고 오시는 이건 최고 변호사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양지은 변호사님 어떤 내용 쓰셨나요? 저는 그 합리적인 그 의심에 따라서 그 다음은 과연 이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과연 김기춘 전 실장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최고 정점에 있다라고 볼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어서 네. 과연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 판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재판부가 400페이지 넘게 판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아주 꼼꼼하게 신중한 결과를 내린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지만 2심, 3심은 더 꼼꼼한 판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슈인데 갑질 논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 상당히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논란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업종 가리지 않고 여러 군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곳은 이곳인 것 같아요. 피자, 미스터 피자. 그쵸? 그렇죠. 사실 올해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거는 사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인데 네. 그 정점을 찍은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처음 이 그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그런 좀 시선도 새롭게 이제 생기고 과연 갑질 논란까지는 이건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그 매출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예. 전혀 이제 갑질은 아닌데 개인적인 범죄잖아요. 자신의 회사에 비서로 취직한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했다. 추행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미스터 피자의 갑질은 그야말로 그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는 완전 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개인 범죄였지만 예. 미스터 피자는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치즈 통행세를 걷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파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더 많은 비리들이 있는 맞아요. 걸로 조사가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대대적인 비리와 갑질이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미스터 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탈퇴한 가맹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복을 했어요. 직접적인 보복이요? 네, 그래서 보복도 하고 그리고 이제 150억 원대, 무려 15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이 넘겨졌는데요. 네. 하나하나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서 자신의 이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살짝 껴넣은 거예요. 두 개의 업체를 껴넣어서 이게 유통 단계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점들을 사실은 가맹주들이 많이 이제 호소를 했죠. 너무 힘들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일명 치즈 통행세를 받습니다. 이렇게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이 57억 원이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이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사실 가맹점주들이 부담이 상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기 본인의 지인, 가족을 이제 그쵸. 그 유통 단계에서 껴넣은 거잖아요. 그쵸. 이름도 무슨 통행세를 붙였을까요? 치즈 통행세. 그쵸.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을 했길래 이 가맹점주들한테 불이익을 준 건가요? 이게요, 사실 중간에 그 업체들이 껴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지불을 하는 거라면 네.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근데 이 업체들이 단순히 이제 동생들이 운영하는 업체였고 실질적으로 냉장 시설이라든지 운송 차량 이런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냥 7만 원에 납품을 받던 치즈를 갑자기 9만 원에 이제부터는 납품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만 원, 9만 원이지만 이 양이 쌓이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사실 친인척 배불리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제 항의를 하면서 난 안 하겠다. 미스터 피자 이제
안 하고 나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라 그래서 피자 연합을 만들었대요. 아, 그 이제 프랜차이즈 안 하겠다라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끼리 항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매장,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서 미스터 피자를 안 하고 나와서 만든 그 매장 바로 옆에다가 그 직영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직영점을 세우다 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그룹이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한 대기업 그룹이잖아요. 네. 그룹의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영업하는 그 직영점과 이런 그 피자 연합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영업력 차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가맹점주, 항의하고 나온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아니, 발생을 정말요? 하게 됩니다. 정말 사실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 있었다 그래도 너무 심각할 텐데 이게 다가 아니고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가맹점주들이 홍보비, 광고비 명목으로 낸 그 회사 자금을 그 광고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비로 걷었으면. 그쵸. 이게 5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광고와 무관하게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친인척과 측근들을 그냥 그 MP그룹의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서 또 다 월급을 일을 회사 안 월급을, 하는데도. 그쵸. 회사 월급을 받아가기 위해서 급여가 29억 원이 부정 지출이 됐고요. 2007년부터 2011월까지는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예. 직영점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직영을 하는 업체니까 뭐 따로 가맹에 대한 그 비용을 뭐 다시 지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직영점은. 네. 근데 이제 가맹점을 차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뭐 이런 치즈 통행세도 사실은 다 이제 형식적으로는 다 지급을 하겠죠.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자금이 사실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탈세와도 사실 연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어쨌든 가맹점 차명으로 운영하는 5곳을 운영을 하면서 로열티 7억 6천만 원을 면제를 받고 그리고 가맹점의 이제 본사 직원의 급여 14억 원도 예. 그걸 본사에 떠넘긴 거예요. 근데 뭐 본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뭐 주주들 같은 경우에 네. 손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실 엄연한 범죄 행위죠. 아니 지금 너무 어마어마해서 할 너무 말이 많아요. 없는 그런 네. 지경인데 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면 좀 마음이 좀 넓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피자 협회 만들었는데 바로 옆에다 또 자기 가맹점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속이 굉장히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와중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사건이 보도가 됐잖아요. 최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죠? 그 많이들 아시는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채소와 과일을 유통하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업체로 저 그 정말 실망했어요. 총각내 네. 야채 가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총각내 야채 가게 대표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폭행이나 욕설, 그다음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한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총각내 야채 가게 대표가 가맹점주들이 이제 모여 있는 단체 메시지 방에서 내가 스쿠터를 갖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선물해 주겠느냐. 그럼 왜 그 방에 올리나요? 조공을 좀 바쳐라라는 취지의 좀 말을 해서 이제 네.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위 그 이제 총각내 야채 가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 똥개 교육이라고도 하고요, 뭐 진돗개 철학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런 이제 교육 내용 중에서 가맹점주 상대로 이제 막 욕설을 하면서 뭐 따귀를 때린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이 있고요. 실제로요? 예, 뭐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거 역시 어떤 뺨을 때린 것이 일종의 이제 그 퍼포먼스였다, 좀 연출된 상황극이었다라는 취지의 또 해명이 있고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자체가 여느 프랜차이즈 업체처럼 갑질 논란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좀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총각내 채소 가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때 몇 년 전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성공 신화의 주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실망이 큰 것 같은데 갑질의 행태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맹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또 걷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서 네.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가맹점들이 인테리어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인테리어 뭐 그 수준을 같이 맞춰야 된다 비슷하게 뭐 이런
뭐 명목으로 사실상 한 인테리어 업체를 고정해서 여기만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또 뒤로 이제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네. 뭐 사실 이런 다양한 사실 행태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맹점주 입장에서 사실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항의하게 되면 싫으면 말아라, 너 빠져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보복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너가 잘못을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사람들은 뭐 오너가 잘못해도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다 보니 불매 운동을 좀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성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오너 잘못이죠. 그건 그렇죠. 순전히. 근데 오너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40% 정도 급감을 했다라고 하고요.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갑질 논란 이전에 사실상 이 정 회장 같은 경우에 경비원 폭행 사건이 그때도 또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네, 맞아요. 네. 그때도 이제 사실 오너 개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불매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저곳에 나는 피자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른 피자집도 많은데. 그렇죠. 해서 사실 매장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서 30%에서 60%까지 감소를 했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매출 감소에 너무 이제 허덕이던 매장 한 60여 곳은 아예 문을 닫기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오너 개인의 행동,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네. 가맹점주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과 위험은 너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또 불거지면서 뭐 최근에 뭐 SNS나 이런 데 보니까 뭐 오너 리스크니까, 오너 잘못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치킨을 사 먹자, 우리는 피자를 사 먹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맹점주들이 얼마나 사실 자기의 뭐 퇴직금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 어렵게 낸다든지 맞아요. 정말 평생을 모은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냈는데 오너가 잘못해서 이 기업 이미지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내가 예기치 않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맹점법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오너가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 뭐 손해액이 몇 배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약서에.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가맹점 계약이라는 게 이게 사실 갑을 관계잖아요. 네. 갑을 관계다 보니까 갑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 을에게는 지나치게도 불리한 그런 계약들이 종종 체결이 되는데 그런 걸 아예 법률로서 방지를 하자, 예방을 하자라는 이제 취지인 거고요. 실제로 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될지도 사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지만 공정위가 이런 개정안도 발의된 만큼 우리도 나름의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공정위가 어떤 실효성 있는 그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이참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개혁 목표를 프랜차이즈 업계 대수술로 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좀 이제 힘이 많이 차이 나는 이제 갑질 논란이 이제 불거지는 것들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외식업종인데요. 그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6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6대 과제. 정보 공개를 일단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어떤 방안들, 그다음에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 수단을 확충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겠다. 그다음 광역 지자체와 협업을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다음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하겠다. 사실 6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그 정보 공개와 관련한 건 결국에는 이제 가맹본부의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의 이제
이윤을 붙여서 이제 가맹점에게 부담을 시키는지에 예. 대해서 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처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 이제 피자에서 뭐 7만 원짜리 피자를 9만 원에 붙인 거 이런 식의 치즈 비용 뭐 네, 이런 그런 거. 게 밝혀지면 이게 과도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이제 필수 물품 판매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좀 이제 예견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가맹 본부가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이제 좀 리베이트를 받거나 각종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런 특수 이해 관계인에 대한 관련 정보도 좀 공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판촉 행위나 할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대체로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이제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마케팅 비용과 관련했을 땐 본부와 점주 사이에 좀 사전에 동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하면 바로 옆에다가 뭐 직영점 내고 막 그러니까요. 대대적인 예. 할인 행사에서 이제 그 매출액을 좀 낮추는 식의 보복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공정위의 여러 가지 6대 과제 중에 이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6대 과제 잘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금 저희가 언급한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른 업체 말고도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우리는 좀 억울하다, 뭐 반발을 하시는 업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공정위의 이러한 발표 이후에 그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8일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가맹본부 단체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의 그 비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좀 개선해 나가자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정 비율을 뭐 로열티를 지급하는 식으로 네.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어떤 이제 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고요. 이에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좀 올 10월까지 좀 이런 여러 가지 자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식으로 화답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스스로 알아서 잘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소위 이제 칼을 이제 빼들기 전에 예. 이제 자정 노력을 하겠다라고 또 이례적으로 먼저 이렇게 서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좀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10월에 도대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모든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제 그 프랜차이즈 협회 측에서는 이런 아까 나왔던 그 뭐 물품 비용 공개라든가 이런 네. 주요 정보 공개는 사실 영업 기밀과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섣불리 다 공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취지가 또 분명히 있고 그 일정 부분도 부분 이해는 또 되네요. 수긍할 만한 지점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많이 조율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10월까지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빨리 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법조인의 관점에서 또 어떤 생각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양 변호사님? 저는 갑과 의 사이에 불공정한 그 계약서 작성이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 표준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하지만 네.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한테 뭐 갑이 유리한 건 넣고 불리한 건 빼고 사실 이게 뭐 계약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네. 자유가 좀 과도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조금 마련을 해서 일정 정도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제를 하는 부분이 저는 필수적으로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열티 구조로의 개편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지금 현행 제도로 따지면 이거 그러니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수만 늘어나면 나는 이제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각 가맹점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뭐 매출액의 5%의 로열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 구조가 바뀌면 네. 당연히 이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네. 공동 운명체가 협력 될 관계가 수 있지 되겠네요. 않을까 네. 싶어서 그런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한 어떤 가맹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뭐 징벌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는 어떤 산업 구조나 고용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까지도 좀 긴 호흡으로는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 논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촌철살인 한마디 오늘 양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옛날에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꿈을 안고 미국으로 향하던 그런 마음이랑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메리칸 드림 같은 이런 꿈이 사실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갑질로 인해서 조금 짓밟히는 그런 사건들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런 분들의 조금 꿈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어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이런 불공정한 그 업계와 그리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행태들은 사실 근절되는 게 맞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저는 이제 가맹점주들의 프랜차이즈 드림이라고 써봤습니다. 이 드림을 정말 실제로 드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드림이 됐으면 좋겠네요. 최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 쓰셨나요? 예, 저는 그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약팽소선이라고 해서 그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생선 구울 때 사실 뭐 너무 뒤적뒤적하면 다 부서질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금방 타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처럼 적절하게 뒤집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 법률이든 어떤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도 않게 그렇지만 또 너무 막 빨리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 또한 뭐 이제 갑을 관계이긴 하지만 어떤 이제 결국에는 각 경제 주체 간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 사이의 어떤 균형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타이밍과 균형 감각이 있는 공정위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되게 멋진 말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잘만 서로 조율을 한다면 둘 다 잘 지낼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은 법적으로 손을 좀 대야 되고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잘 조율을 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또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